춥지 않니?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 가게 안으로 데려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가득 떠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멈칫거리더니 이내 숟가락을 쥐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손수건 사이에 미리 모아두었던 현금 몇 장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기억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 뒤라도요. 그 말을 건네던 순간의 공기, 가게 안을 맴돌던 국물 냄새, 아이의 떨리던 어깨까지도 그녀는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국도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요양원 건물은 겨울만 되면 유난히 더 낡아 보였습니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담벼락에는 세월의 얼룩이 줄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잎을 다 떨어뜨린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건물 벽을 스치고 지나가면 얼어붙은 유리창마다 옅은 김서림이 피어오르며 이곳만의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옥은 언제나 그렇듯이 2층 복도 끝 창가 의자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얇은 무릎 담요를 무릎 위에 곧게 펴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아침 습관이었어요. 올해로 72, 짧게 자른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올려져 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간호사가 하루에 2번씩 혈압을 재며 어르신은 그래도 체력이 좋으신 편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입소하던 날 딸과 아들은 서로 바쁘다며 몇 마디 말만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시 멍해진 얼굴로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오래 서 있지는 않았어요. 아이들도 살기 바쁜데 그러려니 해야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짐이 실린 카트를 따라 조용히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명절 즈음 영상 통화가 오기도 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스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도 슬그머니 옅어지고 말았어요. 이곳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 혈압 체크, 가벼운 체조, 점심, 낮잠, 간식, 텔레비전, 그리고 저녁.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텔레비전의 옛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신문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하루 종일 창밖을 보다가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굳이 묻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은옥은 소란을 싫어하면서도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청소 직원이 은옥 어르신, 오늘도 창가 순찰 중이시네요? 하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날씨가 어떠한지 확인해야죠. 하고 받아쳤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여유와 농담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그녀의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많았습니다.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지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 전, 아직 몸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부지런하던 시절, 겨울 장사로 북적이던 시장길이었어요. 국밥집을 혼자 운영하던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뜨거운 연기를 마주하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들 사이 문득 가게 앞길가에 웅크리고 앉은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채 공책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발목이 헌 운동화 사이로 양말도 없이 맨살이 드러나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에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은옥은 손님들 계산을 얼추 마무리한 뒤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춥지 않니? 하고 물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 가게 안으로 데려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가득 떠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멈칫거리더니 이내 숟가락을 쥐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아이의 손이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 사이에 미리 모아두었던 현금 몇 장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 뒤라도요. 그 말을 건네던 순간의 공기, 가게 안을 맴돌던 국물 냄새, 아이의 떨리던 어깨까지도 그녀는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소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간 가게 앞을 유난히 더 자주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는 듯 했지만 해마다 겨울이 올 때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장면을 꺼내놓는 것처럼요.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창가 자리에 앉아 첫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면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창문을 더 가까이 당겨잡고 그때 거리 위에서 떨고 있던 소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바람을 품었습니다. 설령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그때의 따뜻함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행을 이어갔기를 바랐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는 오래된 공중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는 어르신들로 줄이 늘어서던 자리였지만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자식들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옥에게는 그 공중전화기가 묘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전을 넣지 않으면 어떤 곳에도 닿지 못하지만 그래도 걸 수 있다는 가능성만은 남아있는 물건. 그녀 자신도 마치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불러주기 전까지는 잊힌 채 조용히 한켠에 놓여 있는 사람. 오후가 되면 요양원에서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색칠하기, 함께 동요 부르기,
옛날 영화 감상 같은 것들이었죠. 그날은 작은 엽서에 글을 적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셔도 좋아요. 하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건강하세요. 보고 싶다. 같은 말을 적어 내려갔지만 은옥은 한동안 펜을 쥔 채 가만히 엽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위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조심스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전보다 많이 흔들렸지만 문장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녀의 지난 세월과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엽서를 다 쓴 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어르신, 이 문장 참 좋네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제가 누군가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만이 가진 특유의 깊이가 배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요양원 복도는 서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줄어들고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다가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날이면 은옥은 슬리퍼를 끌며 조용히 복도로 나와 창가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에는 별 대신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겠지요. 하고 막연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복도 불이 모두 꺼지고 문밖이 고요해졌을 때에도 은옥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문이 계속 일렁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눈 내리던 시장 골목과 떨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한 번에 겹쳐 떠올랐어요. 그리고 창밖 어딘가 요양원 마당 한쪽 어둠 속에는 조금 전 들어오던 검은 승용차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고쳐베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설마 세상에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듯 속삭였지만 그 말과는 달리 가슴 한켠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겨울밤. 그러나 누군가의 오래전 말 한마디가 정말로 되돌아오는 순간은 이미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창밖에서 뿌연 입김처럼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듯 천천히 건물 사이를 떠다녔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난방기 바람 소리를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없었고 간혹 휠체어 바퀴가 장판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고요 속을 깨뜨렸습니다. 그 시간 은옥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묵묵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고요했지만 어쩐지 올해는 그 고요함 속에 떨리는 기척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는 이미 열매도 잎도 모두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그 아래 놓인 나무 의자에는 어제 내린 눈이 살짝 얼어붙은 채 얇은 막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오래전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한철 지나면 텅 비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도 다시 채워지는 법이겠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주차장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는 그렇게 비싼 차가 들어올 일이 좀처럼 없었어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타고 오는 차들은 대부분 오래된 승용차나 작은 승합차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느린 속도로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부터 범상치 않았고 어르신들이 복도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데에 저런 차가 왜 오지? 누가 온 걸까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은옥은 호기심이나 설렘 없이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젊은 운전기사는 몸을 숙여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긴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 차분한 표정, 그리고 손에는 낡은 갈색 손수건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요양원 건물 입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먼 발치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은옥은 비록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영희는 그 젊은 여자를 안내하기 위해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젊은 여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신 어르신 중에 은옥이라는 분을 찾아뵙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영희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2층 휴게실 창가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분이 요즘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순간처럼 은옥은 휴게실 문이 열릴 때까지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그 뒤에 흐른 묘한 정적.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묘하게 낯선 감각,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감각이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 한쪽 문이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 혹시 은옥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낯설었습니다. 어딘가 단정하고 강단 있고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듯한 사람의 얼굴. 하지만 은옥은 그 얼굴에서 몇십 년 전의 또 다른 얼굴을 겹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언젠가 본 것 같은 얼굴. 도무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마음은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실 거 알아요. 젊은 여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갈색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종이에 적힌 오래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기억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그 문장. 은옥은 놀란 것도 아닌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임이 분명했고 그 문장을 건넸던 날의 공기, 그날의 온기, 그리고 떨림까지 순간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은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몇 번 떨렸습니다. 젊은 여성,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시장에서 저 밥 사주시고 손수건에 돈 쥐어주시면서 그렇게 말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저 구해주셨잖아요. 순간 휴게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옥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오래도록 켜져 있던 작은 불빛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구나. 돌아오는 게 정말 있었구나. 그동안 자신도 믿지 못했던 말을 누군가가 되돌려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인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새로운 시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순간 이후 은옥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은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날 요양원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한 사람의 지난 겨울이 이제 막 끝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오후 햇살은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바닥에 나무 무늬를 길게 드리웠고 고요한 복도 위로 분홍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건물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기다려온 인연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결정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은옥과 지수 두 사람의 시선이 휴게실 한가운데에서 마주치던 순간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고 바람조차 없었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은옥은 지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어떤 온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도 사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이는 춥고 배고팠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자 역시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조심스레 의자를 끌어 은옥 앞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당 관리 직원,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까지 잠시 일을 멈추고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는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고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재회 장면이라도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할머니 아니, 은옥 어르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갈색 손수건을 살며시 펼쳤습니다. 구김이 많았지만 모서리는 해지지 않았고 글씨는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기억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그 문장이 햇살에 비추어 어렴풋이 빛났습니다. 그 글씨는 은옥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형태도 획순도 붓펜 특유의 번짐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말없이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갈색 손수건의 천은 오래전 자신이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 계산할 때 쓰던 수건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 국물이 묻고 어느 날은 고춧가루가 묻어 얼룩이 된 그 손수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수건이 깨끗했고 마치 그 아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수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그날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배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고 따뜻한 밥을 건네준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늘 버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휴게실 한쪽에서
물컵을 정리하던 조정숙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나가던 간호사도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쉬이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지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은옥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저 밥 하나 사주었을 뿐이고 손수건에 작은 돈 몇 장을 넣어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랬단 말인가. 내가 했던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걸까? 휴게실 창밖에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작은 날갯짓들이 햇빛 속에서 반짝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기적 같은 순간의 조용한 환영 같았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의 삶을 살리는 기술,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시작은 그날 국밥집에서 느꼈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몇 명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 끝에 있던 시설장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회사 이름을 듣고 그 회사가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재단 이름도 기억재단이에요. 지수는 말했다. 기억하세요. 라는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 말을 세상에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옥의 눈가가 젖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깨달음. 오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 요양원까지 누군가가 그 말을 품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속삭였습니다. 저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심지어 간호사들도 눈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관리실의 원장조차 조용히 손수건으로 코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옥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날 제 삶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르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휴게실 공기는 멈춘 듯 고요했고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은옥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온 어떤 대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오래 닫혀 있었고 하지만 결국 열리기 위해 존재했던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의 선물,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이었다가 이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의 기적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돌아 아주 정확한 순간에 요양원 휴게실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즈음 간호사 영희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은옥 어르신, 혹시 1층 상담실로 내려가실래요?
여기보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수도 살짝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어르신이 피곤하지 않으시면요. 은옥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약간 뻐근했지만 지금은 그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복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힘이 남아 있었어요. 대신 곁에 선 지수의 팔을 살짝 짚으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름이 쓰인 작은 종이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층 상담실은 오래된 탁자와 소파, 벽에 걸린 10여 년은 되어 보이는 풍경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구식 달력에는 아직도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같은 익숙한 글자가 적혀 있었고 구석에는 커피 믹스 상자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분식집을 하던 때 자주 보던 브랜드들이라 은옥은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는 소파에 앉기 전에 먼저 허리를 굽혀 은옥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조금 긴 얘기일지도 몰라서요. 난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힘들겠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몇몇 어르신들은 슬며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상담실 쪽을 향해 있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 그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늘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어요. 지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숨만 골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언젠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먼 곳을 보는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호소로 들어갔어요. 동사무소에서 온 공무원 아저씨가 시장 골목에서 떨고 있던 저를 데려갔죠. 그날 할머니 국밥집에서 나와서 손수건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꼭 누군가가 제 등을 밀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IMF 직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고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느 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새마을금고, 전파사, 문구점 사장들이 집 앞에 찾아와 체납된 외상값을 두고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방문 뒤에 숨어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오가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가 결국 행방불명이 된 뒤 지수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어느 순간 길 위에 남겨졌습니다. 고시원 복도, 찜질방 구석, 지하상가 의자에서 밤을 새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겨울날 마지막으로 버티던 힘마저 떨어져 시장 골목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분식집의 그 할머니 은옥이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한 숟갈 뜰 때마다 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밥은 다 비워지고 그릇도 치워지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죠.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근데 그때 어르신이 손수건을 쥐어주셨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거든요.
보호소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아이들은 각자 사연을 짊어지고 와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어떻게든 버티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생각 하나로 냉동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손수건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꼭 쥐면 이상하게도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어르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손수건이 제 부적이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입시 학원은 엄두도 못 냈지만 도서관에 남아서 문제집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어요. 누군가 나한테 했던 말, 돌아온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결국 장학금을 받아 지방국립대에 진학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카페, 편의점, PC방, 공장 야간 작업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밤 마지막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수건은 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손수건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옥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지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그저 지나가던 사람으로서 밥 한 끼 사주고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오래 지탱해왔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감동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죄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양원이요. 이 건물, 이 땅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순간 공기가 살짝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따뜻한 햇살도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수는 서류가 든 가죽 가방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외관 사진과 함께 헬스케어 복합센터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존 요양원 통합 이전,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 같은 문구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연한색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곳에는 서울 외곽 노후 요양시설 1차 매입 대상이라는 설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1차 매입 대상 중 한 곳이었어요. 재단이랑 회사에서 같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노후시설을 인수해서 새로 짓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도 더 투입하는 계획이죠. 숫자만 보면 좋은 일이에요.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언론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지수는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대상 시설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 계신 곳이었어요. 은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건물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질 예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시설장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명찰에는 투자사 이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둘은 안쪽 상황을 잠시 훑어본 뒤 굳어있는 공기를 깨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대표님, 아니, 지수 씨.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직접 마중 나갔을 텐데. 시설장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조용히 뵙고 싶어서요. 뒤에 서 있던 투자사 이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계약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재단 쪽 일정도 있고 공사 들어가려면 인허가도 맞춰야 해서요. 오래 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시설장은 서둘러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책임지고 좋은 곳으로 모실 겁니다. 요즘 새로 생긴 요양원들 시설 좋아요. 서울보다는 조금 멀지만 공기도 좋고요. 그의 말투에는 사람에 대한 진심보다는 숫자와 일정에 치우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잠자코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설장님, 어르신들께는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전달하셨어요? 시설장은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괜히 어르신들 괴롭혀서 뭐 하겠어요. 결정난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에 약하시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은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필요한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려던 일이었나? 서류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분명히 사회공헌이고 혁신 프로젝트였습니다. 낡은 시설을 허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 아래 투자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사연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조차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이사회 단체 채팅방에서 올라온 메시지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인수권, 이번에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CSR 이미지, 이번 프로젝트에 많이 걸려 있어요. 대표님 현장 점검 결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들을 내려다보는 동안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시장 골목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발 사이로 서 있던 분식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냄비, 그리고 좋은 일은 돌아와요. 라고 말하며 손수건을 쥐어주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 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시설장은 분위기를 돌려보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 있던 어르신들 전부 새로 지을 시설로 모시자고 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외곽 쪽 저비용 시설로 분산해서 옮겨야 해요.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잘 적응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디에 계셔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말이 지수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디에 있어도 비슷하다. 그 말은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의자에 다시 앉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어폰도 끼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이사들의 목소리와 시설장의 말이 뒤섞여 소음처럼 울렸습니다. 숫자, 일정, 계약, 수익률, 공헌 이미지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조용히 창밖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은옥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얘야. 지수는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은옥은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었어요. 어르신, 나는 괜찮아요. 은옥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먹을 밥 있고 잘 곳 있으면 그만이지요. 나도 여기 오는 길에 많이 옮겨 다녔어요. 병원도, 단칸방도, 친척집도. 그런 건 나이 들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시설장은 그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어진 한마디에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 하나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다른 분들, 특히 거동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동네 떠나면 오래 알고 지내던 동사무소 직원도, 치과도, 약국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병원 가는 길도 새로 외워야 하고 버스 노선도 다시 익혀야 하고요. 또박또박 이어지는 말에 시설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옥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 말은 지수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 박혔습니다. 시설장과 투자사 이사는 여전히 계약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수의 귀에는 더 이상 그 말들이 똑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옥의 작은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로 결심이 서려 있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투자자, 이미 진행된 계약, 언론 발표 계획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뒤엎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한 곳의 노후 시설 정리 정도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년, 여러 어르신의 삶, 그리고 자신을 살린 한 문장과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좋은 일은 돌아온다. 그 말이 숫자와 계약 속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해요. 상담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고 전단지처럼 화려한 개발 계획서와 낡은 갈색 손수건이 같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이 씬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선행이 이제 막 새로운 갈등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뒤숭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흘러가는 듯하던 인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물 위로 떠오른 기름처럼 곳곳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여기 문 닫는다더라. 우리 멀리 쫓겨난다더라. 같은 소문이 복도와 식당, 세면장까지 순식간에 흘러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소문은 텔레비전 뉴스보다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였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숟가락이 자주 멈춰 섰습니다. 국을 떠넣다가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영자 씨, 진짜예요? 우리 이사 가야 한다는 말. 나도 들었어요. 서울 밖으로 나간다던데 우리 딸내랑 더 멀어지면 어쩌죠? 아이고, 여기 겨우 적응했는데 또 짐 싸라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조정숙 어르신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오기 전에 있던데 기억도 못해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름 불러주잖아요. 저쪽 가면 또 새로 오신 분 되겠죠. 나이 70이 넘도록 맨날 새로운 사람 신세라니 웃기잖아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은 허탈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영희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르신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괜히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상담이랑 회의가 더 남았대요. 그러나 영희의 말도 불안함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영희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인생이 숫자 몇 줄과 도장 하나로 쉽게 옮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 지수는 회사로 돌아간 뒤 연이어 회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강남대로의 빌딩 숲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도표가 가득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 인수권 이번 분기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맞춰 해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노후 시설을 현대식으로 정비한다는 메시지는 언론에서 좋아합니다. 반대 여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홍보팀에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원래 변화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쪽 어르신들은 잘 설득하면 돼요. 가족들한테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신다고 설명하면 다들 이해할 겁니다. 서울보다는 멀어지겠지만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아진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순간 지수의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 말투, 그 태도. 그것은 며칠 전 요양원 상담실에서 시설장이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디에 있어도 비슷하지 않겠냐던 말.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지워보려 했지만 들을수록 점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곳 정도는 원래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거리나 동네에 대한 어르신들 기억도 중요하니까요. 그러자 재무 담당 임원이 곧장 반박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낡은 건물에 추가 공사하는 건 손해예요. 땅만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감정에 휘둘릴 일이 아닙니다.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이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 요양원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 건 이해해요. 듣기만 해도 드라마 같은 사연이더군요. 근데 회사 규모가 이제 이만한데 한 건의 감정적인 결정이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하더라도 원칙은 가져가셔야죠. 회의가 끝나고도 지수는 자리에 남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투자 수익률, 사회공헌 지수, 홍보 효과 같은 단어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얼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던 어르신들, 감나무를 보며 웃던 은옥, 그리고 공중전화기 옆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던 노인들의 뒷모습.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랜만에 홀로 반포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조차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차마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자연스레 메신저 앱을 열었고 이사회 단체방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 대신 오래전부터 저장만 해두고
걸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맞죠? 상대방이 네, 어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 외곽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등록 주소나 가족 연락처 대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분이라도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 그러시는지,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지부터 공식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와 시스템 위에 얹혀 있는 세상이었고 그 틀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서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역할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요양원에서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 끝에서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와 함께 거친 말이 섞여 나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데 두면 안 된다니까요. 난 나가기 싫다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이놈아. 소리를 지른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그 앞에서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농기계 대리점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다소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기 곧 문 닫는다잖아요. 시설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좋은 데로 옮겨준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언제 문 닫는다고 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영희가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정 안 됐으면 뭐합니까? 옮길 건 다 알아보고 있다면서요. 그쪽에서 연락 와서 어머니 빨리 결정하라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설장이 일부 보호자들에게만 미리 연락해 이참에 어르신 요양원 옮기시는 게 좋겠다. 더 좋은 조건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인수와 이전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설명했고 일부 보호자들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요양원 전체가 뒤집힌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옥이 창가에 나와 보니 마당 한쪽에 작은 화물차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동안 모았던 짐들을 큰 박스에 넣고 끈으로 동여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한 명은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왜 다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정하는 거야. 나 아직 정신 말짱한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은옥의 가슴 속에서도 무엇인가 꺼끌꺼끌하게 긁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막상 이런 장면 앞에 서니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 서로 이름을 외우고 같은 텔레비전 채널을 보며 투덜거리던 사람들. 그 관계마저 한 번에 찢어지듯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지수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표님 맞으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 좋은 회사 하신다는 분이라면서요. 아니, 좋은 일 한다면서 왜 우릴 갈라나요? 여기서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서울 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벅찬데 더 멀리 가라 하면 그게 자식 없는 우리더러 그냥 알아서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절차가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질 일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가 요양원 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 소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곧 저렇게 나가야 한다는 불안한 예고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설장은 지수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이곳 어르신들 중에는 가족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분들 많아요.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재단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회예요. 지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정리라뇨,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시설장은 눈빛을 내리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 대표님 혼자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윗선이랑도 다 얘기됐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요. 대표님이 괜히 마음 약해져서 프로젝트 엎었다가는 이사회에서 책임 문제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눈 딱 감고 결단하실 때도 있어야죠. 그 말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협박이 완전히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지수가 감정에 휘둘려 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면 회사는 재무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녀의 자리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면 그녀가 세우려 했던 다른 좋은 일들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요양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의 방에서는 낮게 울음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침대 모서리를 꼭 붙잡은 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기 옆에는 누군가 급하게 작성한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야, 엄마다. 나 다른 데로 간대. 번호 바뀌면 연락 못 받을까봐 이거 남긴다. 나중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 주면 좋겠다. 지수는 요양원 안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필체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아버지에게 쓰려다 찢어버렸던 편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나중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줘. 그 문장은 결국 한 번도 보내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었죠. 하지만 지금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비슷한 문장이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은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나무를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에 자신이 살던 동네의 골목길이라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지수가 다가가자 은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야,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 네, 대신 마음이 좀 시리네요. 지수의 대답에 은옥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늘 그러죠. 맑았다 흐렸다, 해 떴다가도 갑자기 비 오고. 너도 많이 복잡하지요. 지수는 대답 대신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살아오면서 가장 큰 딜레마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 저울에는 회사, 투자자, 수많은 이해관계자, 자신의 자리와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쪽 저울에는 이 작은 요양원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살아가는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되어준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 지수는 처음으로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위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와 계약서 뒤에서 한 사람의 삶과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동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요양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간호사실 안에서는 혈압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작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낮에 울고 떠들던 목소리들은 모두 각자의 방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마음속에서 웅성거리는 불안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옥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베개를 고쳐배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천장 모서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으로 겨울밤의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오래도 버텼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관계도 무너질 듯 말 듯 여기까지 버텨온 세월이 느껴졌어요. 옆 침대에서 자던 방 친구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옥 씨, 안 주무세요? 좀처럼 잠이 안 오네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 나 짐 싸라는 말 듣고도 아직 가방은 못 열겠어요. 그 말에 은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도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도 똑같이 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법을 조금 더 알게 됐을 뿐이었죠.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빌딩 숲 한가운데 지수의 회사 사무실에도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구석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지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양원 인수계약 초안, 재무 분석표, 언론 홍보 기획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갈색 손수건 한 장. 새하얀 종이들 사이에서 손수건만이 유일하게 시간이 묻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어느 순간 손수건을 집어들고 가볍게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천에서 희미하게 세제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인 듯한 설명하기 힘든 향이 났습니다. 몇십 년 전 겨울 시장의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 문장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여러 개의 상패와 표창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의 청년 CEO,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인상, 혁신 헬스케어 리더.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고 불렀고 강연장마다 약자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칭찬과 수식어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약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제일 힘없는 사람들 자리부터 뺏고 있었네요. 지수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비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막차 끊기겠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먼저 들어가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까 이사님들, 대표님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정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숫자로만 보니까. 그 말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고마워.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대체 뭐지?
회사? 자리? 아니면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서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서 있던 아버지, 집 앞 전봇대에 붙은 경매 진행 안내문, 밤마다 들려오던 채권자들의 고함,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부모의 뒷모습. 그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에 서줬다면. 지수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녀 곁에 나타나준 사람은 하필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길모퉁이 분식집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계약, 이사회와 투자자들 사이 어딘가에서 흐릿해졌던 중심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지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둔 코트를 집어들고 손수건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이 흐릿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중심을 잡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심야 뉴스가 끝나갈 무렵 TV를 보던 몇몇 어르신이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방영되던 옛 드라마 재방송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면을 보며 저 때는 진짜 저랬지 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땐 다 같이 힘들었어도 이상하게 사람 맛은 있었지.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힘든 일 많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다들 각자 바빠서 늙은 우리한테 눈 돌릴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던 은옥은 문득 예전 동네에서 하던 새벽 장사를 떠올렸습니다. 겨울 새벽 칼바람 부는 시장 골목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떡볶이 국물을 저어가며 버티던 날들.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장사 마치고 문 닫을 때면 옆가게 떡집, 구멍가게 주인들과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웃곤 했어요. 그 시절이 좋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요양원 문 앞에서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검은 세단이었고 경비실 창문이 열렸어요. 이 시간에 웬 손님이래요? 경비 아저씨가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자 차에서 지수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목도리를 여미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복도 끝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은옥 앞에 지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에 엷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출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래요? 은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처럼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얽혔다 풀렸다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지수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말문을 삼켰다가 마침내 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겁이 났어요. 회사도 자리도 같이 일해온 사람들도 제가 한 선택 때문에 다 흔들릴까봐, 누군가 저 대신 피해를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이란 것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이만큼 손해보면 이만큼 이미지 좋아질 거고 이 어르신들 조금 힘들어지시는 대신 나중에 더 나은 시스템 갖추면 결국
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떨구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더라고요. 이름이고 목소리고 손등의 주름이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옥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무서웠겠네요. 잠시 후 은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 하나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아요. 하다못해 분식집 하나 해도 종업원 월급 날만 되면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장사 안 되는 날엔 밤새 전기장판 끄고 이불 속에서만 숨 쉬던 적도 많았죠.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도 나 비슷한 선택 앞에 선 적 있었어요. 가게가 너무 어려워져서 건물주가 권리금 조금 챙겨줄 테니 그냥 문 닫으라고 했거든요. 그 돈 받으면 빚 조금 갚고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문제는 그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고졸이라 다른데 취직도 쉽지 않고 집 사정도 빠듯한 애들. 지수의 눈이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결국 가게를 팔았어요. 은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나도 사람이라 살고 봐야 한다고. 대신 아이들한테는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이랑 공장 쪽에 자리 알아봐 줬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근데요, 몇 년 지나고 그 애들 중 하나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해서 말이지. 아줌마, 나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겠죠. 지수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살다 보면 선택 못한 날들이 더 많아요. 이게 후회인지 그냥 세월 탓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은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최소한 내가 어떤 어른이고 싶은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요.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의 얼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숫자와 그래프를 설명하던 자신의 얼굴,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자신 있게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어린 시절 시장 골목에서 손수건을 쥐고 울던 자신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지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사실 자리 잃을까봐 무서웠던 건 맞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거울을 봤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던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봐였어요. 은옥의 눈가가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던 얼굴을 닮아갈까봐 제일 무서운 법이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계산 말고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편에 서보려고요. 회사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 요양원, 적어도 이 한 곳만큼은 대상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그녀는 목이 메인 상태로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이사회에서 반대할 거고 언론도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어요. 저도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날 분식집에서 밥을 먹으며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저도 똑같이 좋은 일을 돌려주겠다고. 은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수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가늘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놀라울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그런 부담 지우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다르니까. 나 한 사람 위로해주겠다고 너무 큰 걸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다 어떤 모양의 발자국을 남길 건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이 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은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편 들래요. 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 편 들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정답 맞추는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는 거죠. 내가 그쪽으로 기울겠다면 나야 고맙죠. 지수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계약서 속에서 누구 하나 자신에게 내 편 들겠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조건과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고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요양원의 창가에서 자신이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 누군가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지수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앞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복도 끝 공중전화기 아래에는 낮에 누군가 놓고 간 메모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줘. 그 문장을 바라보며 지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도망치지 말고 한 번쯤 누군가의 편에 서는 어른이 되자.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곁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밤 지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돌아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언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였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세상에 되돌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회사 이사회실 문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주 작은 손수건 하나를 더 꽉 쥐고만 있으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의 빌딩 숲 사이로 겨울 햇살이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로 둘러싸인 지수의 회사 건물은 언제나처럼 번쩍였지만 그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회의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품고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 안건의 첫 번째는 요양원 인수계약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프로젝트 결제였지만 지수에게는 자신의 삶과 방향을 걸어야 하는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대부분의 임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노트북, 인쇄된 보고서, 투자사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유리창 밖으로는 한강 다리 위를 오가는 차들이 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도는 빨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리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해야 일정에 차질이 없었거든요. 회의실 한쪽 벽에는 기업 프로젝트 1단계 노후 요양시설 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참 멋진 말이었지만 지수는 그 문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 속에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너무 쉽게 지워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첫 안건 들어가죠. 요양원 포함 세계 시설 인수권, 최종 승인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재무, 법무, 사회공헌 파트 모두 사전 검토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무 담당 임원이 곧바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투자 대비 수익률, 세제 혜택, 브랜드 이미지 상승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재무적으로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거고요. 새 시설 모두 서울 시내 혹은 인접 지역이라 접근성도 좋습니다. 사회공헌 담당 임사는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언론 홍보 효과도 크죠. 낡은 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메시지는 대중에게도 좋게 들릴 겁니다. 지금 준비 중인 다큐 촬영팀도 있고요. 이미 구청, 시청 복지과랑도 협의가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지금 하는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듯 보였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좋습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늘 안에 승인하고 계약 일정 확정 짓죠. 혹시 의견 있는 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이었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안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특히 요양원은 이대로 승인하면 안 됩니다. 순간 공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눈썹을 찌푸렸고 사회공헌 담당 이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사장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파일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모아온 자료, 통화 기록, 요양원 내부 상황에 대한 메모, 그리고 전날 밤 새벽까지 정리한 개인적인 소견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노후시설 현대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상당수는 근처 동사무소, 보건소, 병원을 수십 년 동안 이용해 왔고 이 동네를 떠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소개하는 외곽시설로 흩어져 들어가야 하고요. 재무 담당 임원이 손을 들고 말을 끊었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은 이미 보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서비스와 의료 연계 방안도 같이 제시했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셔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한 줄 쓰여 있지만 실제로 그 셔틀이 하루에 몇 번 운행되며 누가 그 시스템을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어르신들은 시설장과 몇몇 업체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옮길 곳이 정해졌습니다. 본인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로요. 사회공헌 담당 이사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건 시설 측의 과잉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장이 보호자들에게 이 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여기 문 닫는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고 다닌 정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름이 걸려 있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사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요양원 시설장이 일부 어르신과 보호자들을 상대로 조기 이전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구청 쪽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더군요. 구청 직원은 우리 회사 이름이 자꾸 언급되고 있어서 곧 공식 확인 공문을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가벼운 탄식과 한숨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설장 괜히 서두르다 일을 키우느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다 접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양원만큼은 지금 방식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은 낡았지만 그냥 정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동네입니다. 그런 곳을 단순히 숫자와 효율로만 판단하는 건 우리가 내세우던 가치와 너무 다릅니다. 사회공헌 담당 이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대안이 없다면 이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제한적입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해 온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요양원 부지는 우리 회사와 재단이 공동으로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허무는 대신 구조 보강과 내부 리노베이션으로 안전 기준을 맞추고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우리는 이곳을 기업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1호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차트를 넘겨다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도 많아져요. ROI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액 일부는 대표이사 특별 보너스분과 앞으로 3년간 제 연봉 인상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공헌 예산과 장기적으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추가 프로젝트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어떤 이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놓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선택이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 조용히 의자에 기대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도 알겠지요. 투자사 쪽 반발도 있을 거고 단기 성과에 민감한 주주들은 불만을 표출할 겁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회 발표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더 느리고 비싼 길을 택했는지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난도 제가 감당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빛이 회의실 바닥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때 재무 담당 임원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이 결정이 재무적으로 옳은지
확신이 안 듭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냥 언론용 멘트로만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진짜 이런 선택을 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공헌 담당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상패들, 때로는 좀 공허하다고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프로젝트, 모범 사례로만 만들자는 생각이 강했지, 실제 현장 사람들의 얼굴까지 떠올리진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온 이상, 우리의 시야도 그만큼 넓어질 필요가 있겠지요. 이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조건부로 방향을 수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양원은 대표의 제안대로 현장 리모델링 및 상징 모델로 전환하고 나머지 두 곳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요. 대신 요양원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대표가 직접 총괄하는 조건으로 짧은 논의가 오간 뒤 이사회는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고 찬반 여부가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찬성 6, 반대 2, 기권 1. 이사장이 숨을 내쉬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건 대표 제안대로 수정 승인합니다. 리모델링 및 상징 모델 지정, 대표이사 직접 총괄.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남기죠.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감싸 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의외로 묵직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소한 거울을 봐도 덜 부끄럽겠구나. 회의가 끝난 뒤 이사장은 조용히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표? 네. 오늘 결론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우리 모두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오래 숫자만 보고 살았던 건 아닌가 반성도 되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결정을 해도 되겠지요. 다만 약속한 대로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차가운 공기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있는 은옥의 모습도 보였어요. 지수가 차에서 내리자 몇몇 어르신들이 눈을 찌푸리며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왔던 그 아가씨네. 신문에서 본 것 같다니까 내가.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어르신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시설장도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전만큼 여유로운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하던 인수계획 일부 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어르신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안전하게 보수하고 안에 있는 장비와 시설을 하나씩 새 걸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원하시면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당 공기가 순간 멈췄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안 옮겨도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곳은 기억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 갑자기 쫓겨나듯
짐 싸실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보호자분들께 여기 곧 문 닫는다고 말하며 서둘러 이전을 권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와 상의 없이 회사 이름을 들먹이며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설장은 급히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건 제가 오해를. 하지만 이번에는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간호사 영희, 낮 동안 청소를 맡던 아주머니까지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시설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자세한 건 안에서 얘기하죠. 다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숨길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은옥은 벤치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르신들 사이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앞에서 숨기는 일 없이 하나씩 설명드리고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에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곧 여기저기서 손뼉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아이고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문득 어린 시절 시장 골목에서 울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따뜻한 손수건과 함께 건네졌던 한 문장.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스스로 되고 싶었던 어른의 얼굴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결과로 현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겨울 햇살이 은옥과 지수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감나무 아래에서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나간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시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요양원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자기 편에 서주려고 애쓰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수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언젠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요양원 앞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도 조금씩 감이 남아 있었다. 겨울을 견딘 작은 주황빛 열매들이 잎 하나 없는 가지에 매달려 묘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감나무는 꿋꿋이 서 있었다. 마치 이곳 사람들의 지난 세월처럼 찬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떨어지지 않은 존재처럼. 며칠 전 지수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끌어낸 이후 요양원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곧 없어진다는 소문이 퍼져 서로의 이름을 불안하게 부르던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요양원, 우리 동네, 우리 감나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다. 시설장 벽에는 기억의 집 1단계 리모델링 일정이라는 새 공지가 붙었고 저녁이면 몇몇 어르신들은
복도 끝 창가에 모여 앉아 리모델링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마치 건축 회의를 하듯 의견을 나누었다. 이 보조난간은 조금 더 높이면 좋겠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팔꿈치에 힘주기 좋거든. 식당은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해 뜰 때 햇살 들어오는 그 느낌이 딴 데 가면 안 나올걸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도 여기 오나요? 그냥 병원 같은 데 되는 건 아니죠? 아이고, 이젠 우리가 전문가 다 됐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불안이 아닌 기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찬 어지러움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변화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수 대표님 언제 또 오시나? 그 아가씨 말투는 도시 사람인데 은근 우리 정서랑 잘 맞지 않아요? 한 번은 지팡이 목발 대신 스마트워치 준대네. 내 맘 같아선 저 사람한테 인생 맡겨도 될 것 같다니까. 가끔씩 지수가 요양원에 찾아오면 마당은 작은 축제처럼 떠들썩이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그날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파마를 다시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미용실에서 염색을 살짝 하고 돌아왔다. 옛날엔 대통령 온다고 하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니지. 대통령은 떠나면 끝이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거잖아. 어머, 그 말 좋다. 그날도 지수는 늦은 오후 조용히 요양원을 방문했다. 건물 리모델링 1차 실측 조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은옥이었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자신의 작은 손수건을 햇살 아래 조용히 펼쳐놓고 있었다. 그 손수건은 처음 그녀의 손에서 지수에게 건네졌던 그리고 오래도록 지수를 지탱해준 바로 그 물건이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그 천은 마치 시간이 손으로 쓸어 만든 조각 같았다. 어르신, 왔구나. 은옥은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주름진 손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하고 단정했다. 지수는 감나무 아래로 다가와 천천히 앉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에 달린 감 하나를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명령을 내리는 듯 조용히. 어르신,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밥 먹던 분식집 냄새 이야기 드렸었죠. 국물에 고춧가루 둥둥 떠다니는 그 집 말이요? 네. 그 분식집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딱 한 명 남았더라고요. 은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다. 둘이 남았네요. 나도 기억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손수건을 살폈다. 이거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이제는 어르신 손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은옥은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요. 지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은옥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너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계획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한 거였죠. 괜찮다고, 계속 걸어가도 된다고. 그 말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면 그 손수건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천천히 접어 지수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묶어줄 차례예요. 나처럼 아주 작은 말이라도 좋으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이 손수건처럼 오래 간직할 수 있게. 그 순간 지수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았다. 손수건은 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이어주는 물건이라는 것을. 마당 위로 조금 전보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디선가 바람 사이를 비집고 달콤한 냄새도 어렴풋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식당에서 끓이고 있을 저녁국의 냄새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요양원 작은 휴게실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직원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맡은 건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억의 집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상징 로고와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감나무를 그렸고 또 한 사람은 낡은 손수건 모양을 그렸고 어떤 분은 창문 아래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집이에요. 바람 막아줄 벽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집.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완성의 그림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한 종이 위에 자연스럽게 걸려 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회사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기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우리는 이번 선택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믿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자는 질문했다. 수익성은요? 비판 여론도 예상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란 원래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어떤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으로 바뀌어 울렸다. 기억하세요.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요양원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좋은 일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바람은 차가웠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은 조금 더 세상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